네, 11월 26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부쩍 추워졌죠. 예, 제주도 추워졌다고 오한숙희 선생께서 카톡 주셨어요. 전국이 고르게 조금씩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12월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인지 사실 작년 11월 매우 추웠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따뜻하다라는 표현은 적확하지 않은 것 같고 덜 추운 그런 11월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부터는 추워질 일만 남았겠죠. 12월, 1월, 2월 잘 추위를 견뎌내야 꽃피는 춘삼월에 또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뉴욕에서 또 노미님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 같은, 네. 마치 뉴욕과 서울이 하나의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뉴욕은 오후부터 비가 옵니다. 서울은 어제 비가 왔다던데 뭐든 한국보다 뒤처지는 미국이네요. 고국의 정세가 험난하지만 미국에서 트럼프를 견뎌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위로가 되시길. 네. 야, 네. 그래도요, 한국은 괜찮아졌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고 여전히 내란 때문에 내란 세력에 의해서 한쪽 발목이 묶여 있긴 합니다만 조만간 이 묶인 족쇄가 풀려나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멀리 뉴욕에서 이렇게 취재 편의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응원해주고 계시는 노미님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꼭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려집니다. 네. 장윤성 기자님, 취재 편의점 신뢰하고 응원합니다. 네. 예, 예, 저희들 더 신뢰받는 매체가 되도록 더욱더 현장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그리고 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서요. 하나하나 우선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법조항이 76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12.3 비상계엄 1주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12.3 비상계엄 선포 1주기 계기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부당한 복종 의무 조항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한 지시에 대한 양심적 불복을 막아왔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제 인사혁신처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복종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복종의 의무 대신에 그러면 어떤 표현이 들어가느냐?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관의 위법한 지휘 또는 감독에 대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 부장님, 이거는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이 명령을 이행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급자들이 상급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 지금 당장 뛰어가서 선관위 포렌식 준비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저 못하겠어요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고요. 명령 그 상급자가 명령했는데 말 안 들어? 그럼 당신 뭐 행정처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징계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유로 인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의견 제시나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이 56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 중수 및 성실 의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은요.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공직자들이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전 내란 속의 윤석열이 집권했을 3년 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보여준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 무조건 대통령, 무조건 김건희 씨에게 복종하는 그릇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그릇된 요구를 분명히 거부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느닷없이 경복궁에 들이닥쳐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도 들어갈 수 없는 근정전 들어가서 어좌에 앉아서 이른바 왕놀이를 할 때 그 경복궁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도 지금 여사님 거기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화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잘릴까 봐 그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 말도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인사혁신처는 위법한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않고 법령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정이 1949년에 복종 의무 조항을 넣은 겁니다. 해방 전국이에요. 1945년 해방이 되고 분단 시기 그리고 한국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76년 동안 유지돼 왔다는 것 자체도 매우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캐캐 묵은 낡은 틀을 12.3 비상계엄 일주기를 계기로 해서 국민주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공무원들의 복무 규정을 바꾼다라고 이해해 봄직합니다. 사실상 이번 위법 지시에 대한 거부 권한이 명문화된다면 권력형 비리 그리고 위법 행정의 사전 차단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떠나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의 박용수 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 이번 개정 과정을 이제 그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국회로 보내서 법률을 손봐야 돼서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면 그동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민주적인 공직사회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에게 충직한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직한 국민의 명령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이 충직, 유능, 청렴 이것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늘 이야기하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국민을 잘 보필하기 위한 것이지 상급자, 위정자, 그죠? 대통령을 위해서 봉직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잘 받드는 정치, 그것은 사실 공직사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이 관료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그 첫 삽을 뜨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항상 죄송합니다. 명품 먹거리와 명품백인데 네, 본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예, 다 착석해 주시고요. 네, 지난 3년간 권세를 누리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비상계엄까지 손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비상계엄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단초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찾은 것 같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서 김건희 특검팀 그리고 대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제 집행에 나섰던 것인데요. 이 내용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김 씨가 내란숙의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엔 박성재 전 장관에게 김건희 씨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그 단독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MBC, JTBC, 한겨레, 경향, 연합 싹 다 각자 단독 타이틀을 걸고 보도를 했는데요. 특검이 다 단독이라고 해서 준 건가요? 예. 어쨌든 유사한 내용의 단독 보도가 어제 상당히 많이 쏟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 워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는 거냐? 그리고 내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등등의 내용이 담긴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냈다는 건데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작년 5월 2일에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요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요때 12일 뒤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사 라인을 싹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소위 얘기하는 이원석 패싱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된 다음에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혜경, 김정숙 수사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사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직접 문의를 하면서 사실상 체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특검팀은 당시 김건희 씨의 수사 무마를 위해서 검찰 인사가 단행됐던 것은 아닌지 이 사실관계를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이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상황, 어떤 걸 보고받았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박성재 장관이 검찰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걸 김건희한테 토스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의심을 하느냐, 특검이 찾아낸 증좌가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명태균 사건 관련 보고를 받던 시기에 김 씨와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연락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실은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폰 분석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이 있습니다. 예,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실무 담당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형사과장하고 장관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한 겁니다. 뭐를? 창원지검에서 있었던 명태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내용이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이 과장급 실무자를 통해서 특정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박 전 장관이 그 진행 상황을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실무자한테 야, 그거 빠르게 그 창원지검에서 진행되는 거 나한테 실시간으로 보고해, 이렇게 했을 개연성이나 가능성을 현재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팀을 압수수색해서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를 한 건데요. 왜 그러냐? 박성재 폰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김건희 폰에 나와 있는 것을 대조해봐야 되겠죠. 박성재 폰에 예를 들어서 모월 모일 모시 몇 분에 이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박성재 장관에게 왔어요. 그런데 박성재 장관이 받자마자 그걸 바로 김건희 씨한테 토스를 했다. 그러면 그 기록이 포렌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성재 장관의 휴대폰에도 나와 있고 김건희 씨의 휴대폰에도
나와 있겠죠. 근데 이런 일련의 로직이 동다발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성재 장관은 대통령을 패싱하고 자신의 수사 업무와 관련된 것을 김건희에게 직접 보고한 거다. 예. 누가 V0입니까? 누가 실제 국정 운영을 한 겁니까?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법무부나 검찰에 직접 연락해서 자기 사건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위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는 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그 김혜경 김정숙 사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사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거는 압박인 거죠. 그리고 박성재 장관도 누가 실세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란숙의 윤석열 맨날 술 마시고 일은 누가 한 겁니까? 김건희 씨가 한 거다. 기가 막힌 일이 윤석열 집권 내내 3년간 진행이 됐었다. 결국에 이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 중 하나였던 거 아니냐.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것이 종국에는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 해소 아니냐. 이런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내란 특검팀은 사실상 계엄 관련해서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 내란특검법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성재 전 장관을 추가 입건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모두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되면서 느닷없이 왜 12월 3일 평일에 심지어 매년 12월은 예산 때문에 국회가 그야말로 불야성인 때입니다.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자기네 동네에 도로 하나 놓을까, 도서관을 할까, 수영장을 설치할까, 학교를 지을까, 복지시설 뭘 할까 하면서 정말 분투하는 시간이 바로 12월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 평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예. 급했다. 김건희가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명태균에 의해서 소위 얘기하는 황금폰에 의해서 다 모든 것들이 만천하에 폭로될까 봐 불안해서 실제 윤석열 내란 수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특검도 수사 중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과관계가 아닐까 했었는데 사실로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불길하다기보다는 사실로 굳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다 떠나서요. 우리가 다 복귀해 보면 그 종국에 뭐가 있습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있죠.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결국 무혐의 종결 처리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사람들 여기서 그냥 종결 처리하고 내란특검팀에서 수사 종결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돌아가고 각자 변호사 활동하면서 떼돈 벌고 전관 대접받고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전부 징계받기 전에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그 대형 로펌에 변호사로 취직해가지고 전관 받으면서 대우 받으면서 법조 로비스트로 일하면서 떼돈 벌겠죠. 이런 거 용인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전라북도 완주군의 초코파이 사건 아시죠? 1,050원어치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 혐의로 기소돼서 5만 원 벌금 선고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에서 김건희 씨 같은 엄청난 권력을 향유했던 그 권력자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라고 해서 검찰 권력이 법무부 장관까지 총동원이 돼서 김건희 씨 하나 봐주려고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협력했던 부역했던 검사들, 이 사람들 그냥 평온하게 잘 살아도 되는 겁니까?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돼서 처벌받는
나라가 되어야 그래야 정말 사법정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 당시 국토부 장관하고 따로 별도로 불러서 불러서 한 것이 아니고요. 네.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외환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외환시장을 길게 아니오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 없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서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난 3월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이미 최상목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지요. 그 이후에 특검팀의 이 사건이 이첩돼서 도대체 언제 불러서 조사하는 거냐. 그 최욱 MC에 따르면 최상목이 예, 최상목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야 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수사에 착수되어 참 다행이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까먹게 됩니다. 뉴스를 늘 다루는 저도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자꾸 복귀하면서 학습하는데요. 최상목 전 장관의 상당히 심각한 마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당시 굉장히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었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누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랬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끝내 탄핵이 기각되어서 돌아왔던 한덕수 전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태하는 과정에서 실제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또는 최소한 방조범 이상은 된다라는 판단, 관측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기재부로 돌아가서 1급 국장급 회의를 소집한 바 있고요. 계엄 직후에 소위 얘기하는 F4 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비상계엄 예산과 관련된 모종의 논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최상목 대행의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 그가 가졌던 범죄 혐의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내란 숙의 윤석열 씨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돌아갔고 그리고 한 전 총리는 같은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실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끌탕을 했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끝내 임명하지 않았죠. 그게 바로 12월 31일입니다. 예, 작년 12월 31일에 셋 가운데 정계선, 조한창 두 재판관만 임명을 하고 끝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조한창 재판관은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추천이고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냐.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불러서 한번 얘기를 꼭 좀 들어보고 싶다. 누군가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최 전 장관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재는 2월 2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전 대행은 임명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3월 24일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소추안이 그 헌재에서 기각이 됐고 4월 4일에 헌재가 만장일치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나흘 뒤에 한덕수가 돌아와서 마은혁을 임명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도 정말 지난한 과정이었다. 어마어마한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내란숙의 윤석열의 30년 친구,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30년 지기, 40년 지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완규, 이완규 전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겠다고 지명을 했죠. 그러나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명 철회가 됐고 마은혁 재판관 지금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서 활동 중이죠.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돌이켜보면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저희 취재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단 한 번도 그 고비를 쉽게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끊임없는 내란 세력의 준동이 있었고요. 그 힘든 고비고비를 국민들의 정말 유쾌한 단합의 힘으로 그리고 촌철살인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 슬기롭게 잘 넘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2.3 비상계엄 1주기가 되는데요. 취재 편의점도 국회 잔디밭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이라서 여러분들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국회 차원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학술대회도 있고 다크투어도 한다 그러고 국회의장님이 직접 도슨트가 되어서 다크투어 설명도 한다고 하고요. 재밌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물론 평일이긴 합니다. 수요일. 휴가 내고 서울 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근처에 계신 분들은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 사실 국회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최후의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었다. 그 표지석도 우원식 의장께서 세우셨는데 그 현장에 한번 다시 오셔서 그때 그 마음을 새겨보면 어떨까. 저는 청년 세대들에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답답했어요. 내란숙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촛불 집회가 매주 광화문에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현장 라이브 하면서 그랬죠. 약간 추억의 7080 분위기 같습니다. 예. 그 5060, 70이 작년 세대, 중장년 세대들은 많이 나오는데 청년 세대가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랬었는데요. 12.3 딱 터지니까 제일 먼저 여의도 광화문 꽉 채워서 여의도, 한남동, 그리고 남태령 고개 키세스가 되어서 지킨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아이돌의 응원봉을 들고 현장을 지켰던 바로 우리 청년 세대 10대, 20대, 30대 그들이 나라를 구했다 생각합니다. 무한 감사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뉴스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